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다시 뵙습니다. 사실 뭐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 만에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옷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뭐 강의마다 옷을 갈아입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고 자 여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23장 그리고 24장 이 두 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것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강의는 이때까지 강의들 중에서 좀 긴 편이 될 겁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30분, 40분, 뭐 길어봐야 50분 이렇게 수업이 되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긴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도 촬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25장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 그 다음에 26장 총수요 총공급 모형 요 파트까지는 좀 잘 들어보셔야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3장 그리고 24장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보도록 하죠. 교재는 540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총 지출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 지출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일 먼저 가계 소비 해서 C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consumption이죠. C라고 표현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투자, 기업의 투자죠. 기업의 투자에서 I.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라고 해서 government expenditure에서 G.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순수출 있었죠. 순수출. 왜 순수출이 되는지도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export. 자,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사실 이 부분 가계 소비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복습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뭐 기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었죠.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이제 오늘은 요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투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54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수요의 구성 요소로서 기업의 투자 지출 investment expenditure가 갖는 중요성은 가계의 소비 지출 못지않게 크다. 그런데 투자 지출이 갖는 중요성은 그것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계 소비하고 투자하고 그 크기,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가계 소비가 훨씬 크고 그 다음에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좀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 크기 자체는 투자가 더 작지만 중요성은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보시죠. 사실 총수요에서 투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비 지출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투자 지출에 대해 특히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지금 당장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경기라는 거에 따라서 이 투자 지출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특히나 올해같이 이렇게 막 코로나 뭐 이런 거 한번 터지고 또 북한에서 뭐 미사일 몇 번 쫙쫙 쏴주고 그러면 투자 폭이 작년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팍팍팍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투자 얘기 계속 해보죠. 두 번째 문단인데요. 두 번째 문단 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거시경제 이론에서의 투자는 어떤 나라에서 거기다 밑줄 그어놓죠. 어떤 나라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 기업이 구입하는 자본재의 총가치. 기업이 구입하는 자본재의 총가치. 자, 여기 자본재의 총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비재가 아니라 자본재라는 것 보고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자본재가 뭐냐? 자본이 될 수 있는 재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행위 이런 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원래 존재하고 있는 자산의 소유권이 왔다리 갔다리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투자가 되는 것이죠.
투자란 새로 만들어진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난 만큼 국민 경제의 총 자본량이 더 커지게 된다. 자, 우리나라의 총 자본량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떤 T라는 시기의 총 자본량을 KT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요 1년 동안에 실제로 기업에서 T라는 연도에 투자하는 양을 더하고 새로 생겨났으니까 없던 게 새로 생겨났으니까 더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depreciation of T라는 해의 감가상각만큼을 뺀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 연도의 총 자본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총 다음 연도 시작할 때의 총 자본량이 될 수 있다. 거기 있는 23.1이라고 하는 식은 그런 의미입니다. 올해의 총 자본량에다가 올해 투자하는 양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감가상각이 되는 양을 빼면 내년의 초기, 내년의 제일 최초의 자본량이 된다라는 식이 되는 것이죠. 자, 뭐 별식은 아니고요. 다음에 이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고정 투자와 재고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 건설 투자를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 처리하는 방식상의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정 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기계 사거나 작업 공구 사거나 자동차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런 설비를 구입하거나 공장, 도로, 다리 등을 건설하는 형태를 주어진다. 주택의 경우에는 내구성을 갖는 소비재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것을 주택 건설 투자로 분류해 투자행위 일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건설이 워낙 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고정 투자는 아셨죠? 고정 투자, 고정 자산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고정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고 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1년치만 딱 만들어서 12월 31일 날 딱 내놓고 나면은 자기 공장에 또는 자기 야적장에 차가 한 대도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내년 초에 1월, 2월에 인도할 차들이 분명히 야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생산을 마쳤지만 아직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그런 물건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뭐 처리하는 방법 없죠. 뭐 생산한 회사에서 일단 앞으로 팔기 위해서 재고라는 명목으로 갖게 되었다. 그래서 재고를 사는데 돈을 썼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처리를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1년 매출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541페이지에 길게 써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재고 투자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릴 때 뭐 변동폭이 커가지고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가계 소비라고 하는 건, 자, 잘 들어보세요. 가계 소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쓰고 나면 내년에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올해에 투자를 하고 나면 그 성과가 올해에 반드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그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계 소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요거 물론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보다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투자 이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되겠나요? 자, 그럼 한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투자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프도 나와 있고 아파트 그림도 그려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투자 지출의 변화 추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걸 보시면 이제 건설, 설비, 재고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죠. 자, 보시면 재고 투자는 사실 그렇게 막 GDP 상의 비율 자체가 높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팔려고 만들었는데 아직 안 팔려가지고 갖고 있는 것 뿐이니까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건설 투자가 압도적으로 크죠. 계속해서 20% 수준 내외, 물론 20%보다 좀 더 내려오는 추세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1997년, 98년 요때 갑자기 설비 투자, 재고 투자, 건설 투자 전부 다 뚝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IMF 있었죠. IMF 해서 우리나라 잘 나가는 줄 알았다가 한 방에 국가부도 직접까지 가가지고 IMF 구제금융을 받는 일이 생기면서 이런 투자 같은 것들도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남는데 급급한데 투자할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는 그 아파트 건설 분당 신도시 건설 현장 분당, 이 분당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사실은 이제 그 반포동에 살고 있었어요. 반포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분당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청약을 신나게 했죠. 청약을 신나게 해서 당첨되신 분 그리고 당첨되지 않으신 분 뭐 희비가 엇갈리고 그다음에 당첨된 사람들은 천당 밑에 분당 이러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부분이죠. 사실 뭐 아직도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넘어가죠. 자, 투자의 종류까지 봤습니다. 투자의 종류, 고정 투자, 재고 투자, 건설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까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가계 소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가처분 소득이다라는 그 시사점을 하나 만들어냈듯이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보도록 하죠. 투자의 결정 과정 보시면요.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걸 갖다가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543페이지예요. 보시죠. 우리는 이미 제13장에서 자본재를 구입할 것인지의 결정, 즉 고정 투자의 결정에 관한 이론을 배운 바 있다. 그때 배운 것을 복습해 본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싫은데요? 자,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짤막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 별론가요? 자동차 하나 살까요? 자,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해요. A라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5년 탈 수 있어요. 너무 짧게 타면 자, 5년 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자체는 지금 당장 내야 되는 반면 이 자동차를 굴림으로써 들어오는 수익이라고 하는 건 5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5년 동안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 나오는 금액 그걸 갖다가 R1, R2, R3 이렇게 해서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레비뉴, 리턴인가? 뭐 여튼 자, 그렇다면 요걸 갖다가 그냥 싹 다 더해가지고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랑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지금 당장 나갈 돈이랑 그냥 이걸 싹 다 더해서 비교하는 건 초등학생도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시간에 대한 가치 변동을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기 밑에 있는 할인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디스카운팅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가치, present value로 환산해야 이로써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해에 들어오는 수익이라고 하는 녀석은 1에다가 이 할인율 한 번만 더해가지고 나눠주면 첫 번째 해에 들어오는 녀석의 현재 가치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에 들어오는 녀석은 1 플러스 R의 어떻게 해요? 전체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는 1 플러스 R의 세제곱 요 각각 다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요 식은 544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렇게 해서 싹 다 더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이랑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투자권이 현재 가치가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돈에 비해 가지고 현재 가치가 더 큰지 작은지 크다면 얼마나 더 큰지 그런 것들을 계산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서 이 R값 가지고 사실은 얘가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가 거의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 제가 현업에서 이제 그 대기업 뭐 전략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투자권을 실제로 판단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거기서 분석 보고서를 쓰고 뭐 엑셀로 해가지고 표로 돌리고 어쩌고저쩌고 자시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할인율을 조금만 1% 엄청 큰 거예요. 1%가 아니라 0.1% 단위로 왔다리 갔다리 옮기면 이 투자안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특히나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발전소를 건설해서 그 발전소에다 투자를 한 다음에 20년 동안 전력을 판매해서 그 대금을 회수한다. 이런 사업이라면 이 할인율이 사실은 막 기간마다도 뭐 좀 다르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자꾸 만지다 보면은 클라이언트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윗분들이 야 이씨 이거 하다가 또 바꾸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진짜로 현업 하실 때 뭐 컨설팅 회사 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를 그냥 시장 이자율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그냥 학습 목적상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는 뭐죠? 경제학 원론이니까요. 더 자세한 건 재무관리를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볼게요. 23.2번 C까지 설명드렸고요. present value라는 뜻입니다. PV는. 자,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 일단 그 기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단은 요걸 해보니까 현재 가치가 0보다 크게 나와서 구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기계를 한 대 더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갖다 고민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요, 자동차를 한 대 사서 투입했을 때 나오는 리턴하고 한 대를 더 사서 두 대를 투입했을 때 나오는 리턴이 같을까요? 같다면 당연히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그 리턴이 나온다고 하면 그냥 앞에서 한번 분석했던 거 그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통 똑같이 나오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점점 투입하는 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추가로 투입되는 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점점 어떻게 된다? 이 값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나타낸 것이 바로 545페이지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X축의 기계 대수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해서 N대가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쭉쭉쭉 늘어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가치 PV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PVN이라고 하는 건 N번째의 추가 투입되는 기계가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계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현재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PVN이라고 하는 곡선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의 가격이라고 하는 건 차를 제가 한 대 살 때 1,000만 원이면 두 대 살 때 갑자기 막 900만 원으로 깎아주나요? 뭐 조금 깎아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가정하기로는 일단 두 대를 사든 세 대를 사든 한 대의 가격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평으로 곡선을 그어놓은 것이죠. 직선을 그어놓은 것이죠. 기계의 가격. 자, 그래서 거기 H라고 하는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H가 뭐다? 결국 적정한 기계의 대수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기업은 N별만큼의 기계를 구입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방금 나왔죠? 결국 투자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방금 아까 전에 제가 장황하게 자신의 경험까지 얘기해가면서 얘기했는데 바로 이 이자율이라는 녀석입니다. 이자율. 뭐 정확하게는 할인율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 이자율이 제일 기본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제일 중요하다. 노란색으로 하나 써놔야 되겠네요. 자, 총 가치인데 결정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자율, interest rate다. 자, 그럼 이자율이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죠. 545페이지 보세요. 투자의 결정 요인 첫 번째 이자율. 그렇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자율의 변화는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를 변화시킴으로써 투자에 영향을 주겠죠. 예상 수익의 흐름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현재 가치가 내려가는 한편 이자율이 떨어지면 현재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아래 들어가는 숫자가 만약에 조금 커진다고 해보죠. 자, 얘가 어디 있어요? 분모에 있죠. 분모에 있으니까 이 숫자가 커지게 되면 이 동그라미 쳐놓은 이따만큼은 전체적인 값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 투자안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투자안이 마음에 안 들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예전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계도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나 요 나오는 수익이 나오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R 조금만 바꿔도 값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왜? 1 플러스 R을 여러 번 계속 거듭 제곱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이냐 1.11이냐 요것만 차이 나도 사실은 한 10제곱쯤 되면 값이 꽤나 많이 차이가 나게 돼요. 뭐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1호부터 자 거기다 밑줄 그어둘게요. 제 545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 첫 번째 줄입니다. 1호부터 이자율과 투자 지출 사이에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자, 밑줄 그으셨죠? 중요한 건 뭐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의 상승은 투자를 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의 증가를 뜻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이 있으면 이자율이 한 3% 정도 되면 이 기계를 사가지고 내가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기계를 사가지고 적어도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차라리 기계를 사는 게 낫겠네, 투자를 하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자율이 10%가 넘어가요? 그럼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기계를 사, 힘들게. 잘못해서 뭐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데 차라리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15% 주는데 라고 하면서 투자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죠. 납득이 빡 되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죠. 546페이지 위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자율 상승의 효과라고 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질 것이므로 어떻게요? 회색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진한색 PVN의 그래프가 있는데 회색보다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아래쪽으로 진한색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가격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하는 대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되겠죠? 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예상 수익이라고 하는 것. 자, 이번에 R값은 요 스몰 R값은 안 바뀌는데 이 라지 R값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라지 R값이 갑자기 막 툭툭 커진다. 이 기계 사면요, 옛날에는 한 1,0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매년 이제는 2,000만 원씩 번대요. 그래, 그럼 기계 가격이 그대로라고? 그럼 투자해야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자본재를 구입함으로써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이 떨어지면 수익의 현재 가치도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 그렇죠? 왜?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자, 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자금 조달의 용이성. 그렇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좋은 물건이 있고 좋은 투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뭡니까? 투자할 돈이 없거든요. 슬프네요. 이거 분명히 1년, 2년 후에는 여기 부동산, 요 땅값 분명히 올라요. 그런데 지금 내 손에 당장 몇 억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금 조달. 물론 자금 조달을 항상 자기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남한테 빌린다, 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대출이 얼마나 쉽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자금 조달의 용이성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얼마나 쉽게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윤 전부를 주주에게 배당해 주지 않고 전부를 주주에게 배당해 주기는커녕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이 되게 낮죠. 그중 일부를 기업 안에 남겨둔다.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은 이윤을 사내 유보 이윤, retained earning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갑자기 막 삼성이든 뭐든 막 신나게 사내 유보 이윤을 막 왕창 쌓아놓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언제라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투자하겠다?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은 점점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선 뭐가 좋다?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현금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잠깐 다른 이야기 했고요. 자, 계속 볼게요.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자, 뭐 그래요.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돈을 잘 빌려주고 이렇게 되면 돈 빌리기가 쉽고 정책 자금 막 잘 나오고 그러면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투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547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547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투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이자율을 우선 꼽을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본재의 가격, 예상 수익, 재원 조달의 용이성 등도 투자에 영향을 준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요. 투자 곡선이라고 해서 투자 수준과 결국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다? 이자율이다. 그래서 투자 수준이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준이 늘어난다? 그거보다 해석은 이자율이 바뀔 때 투자 수준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식으로 선후관계를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투자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세 번째 파트, 정부 지출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부 지출 얘기도 뭐 사실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 지금 당장 뉴스만 틀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청구하겠다. 그것도 거의 뭐 역대 최대 규모로 하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자, 정부 지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
government expenditure라고 하는 정부 지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정부 지출이라고 했지 재정 지출이 아니에요.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전 지출과 진짜 정부 지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부 지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지출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전한다는 거는 뭐예요? 옮긴다, 이사 간다, 이게 이전이죠. 자,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 어떻게 해요? 세금을 돈 잘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돈 못 벌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지 같은 걸로 해서 옮겨주는 거, 소득을 옮겨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전 지출이 됩니다. 트랜스퍼 페이먼트죠? 그래요. 자, 이전 지출은 여기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CIGNX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지출은 안 넣어요. 이전 지출 안 넣고 정부 지출만 넣는 거예요. 순수하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이렇게 실제로 정부가 쓰는 돈 그것만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고 뭐 쭉쭉쭉 내려가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방금 코로나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은 외생 변수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즉 무슨 일이 갑자기 빵 터진다. 그게 꼭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건 보건 이슈잖아요. 보건 이슈만 빵 터져도 결국 경제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외생 변수다. 우리가 뭐 미리 예측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외생 변수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내용도 반 페이지밖에 없어요. 자, 읽어보시고 넘어가시죠. 정부 추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통화정책, 금리, 기준금리, 중앙은행에서의 금리 그런 거 얘기할 때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어제 밤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미국 페드가 0.5%포인트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썰 풀자면은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썰 풀 수 있겠지만 별로 풀어봐야 관심도 없으실 것 같아서 일단 내용이라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자, 길게 얘기했는데 3번 끝났고요. 순수출 이 부분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외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주는 것,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 수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 지출,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총 지출이라고 하는 거에는 수출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돼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가계 소비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살짝 들어있느냐 하면요. 외국에서 만든 물건에 대해서 돈을 쓰는 수입,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출도 가계 소비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출 전체를 더하고 땡치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공평하게 해주려면 정확히는 수출에서 그냥 막바로 수입을 빼주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식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사실 가계 소비에 포함되어 있는 수입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논리적으로는 합당한 것이죠. 그래야 실제로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goods and services,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총 지출이 제대로 계산이 될 거니까요. 되겠죠? 자, 왜 수입을 빼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계의 지출 중에서 수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가계 수입을 다 더하는 거는 가계 소비를 다 더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수입을 빼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순수출의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GDP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수출 규모, 수입 규모 더하고 빼고 여기 상쇄가 돼서 그렇지 각각은 GDP 규모 대비해서 무시 못할 수준이에요. 거의 50%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수출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시 복습. 가계 소비는 뭐가 결정해요? 가처분 소득. 그 다음에 투자는 뭐가 결정해요? 이자율.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하라고. 가처분 소득, 이자율. 그 다음에 순수출을 결정하는 녀석은 뭐다? 되게 많아요. 보시죠. 자, 순수출의 결정 요인입니다.
551페이지 첫 번째 국민소득. 어떤 나라의 수입 규모는 그 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 즉 국민소득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줄 밑줄 그어두셔야겠죠? 자, 그 나라가 수입하는 규모는 뭐에 관련이 있다?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랑 관련이 있다. 무슨 얘기냐? 국민소득이 너무 낮아서 찢어지게 가난하면 수입 따위 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잘 살아서 만불, 2만불, 3만불, 4만불 쭉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입 물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왜? 2만 불 벌다가 4만 불 벌면 예전에 쓰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쓰게 되는 게 사람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출은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야 한국의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다는데 한국 물건 좀 사볼까? 안 그런다고요. 국민소득이랑 상관없고 그냥 국가 신인도라든가 아니면 뭐 브랜드라든가 그 물건 자체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우리나라에서 국민소득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는 수출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 순수출을 결정한 첫 번째 요소 우리나라의 GDP는 수입 규모의 영향 수입 규모에만 일단 영향을 미치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국내 가격과 외국 가격 사이의 상대적인 비율. 사실 요게 이제 환율이랑 관련되는 얘기인데, 자, 환율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가계 소비 투자에서 한 가지씩만 고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순수출에서 한 가지 요소만 고르라 그러면 사실 환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똑같이 1달러를 사는 데 있어서 얘가 1,000원이었던 것이 1,200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 그리고 원래 1,200원 주고 1,000원으로 시작했어요. 똑같이. 자, 1,000원으로 달러를 사고 있다. 갑자기 800원만 줘도 달러를 살 수 있다. 그럼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더 늘어날까요? 환율이 올라가는 걸까요? 떨어지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돈으로 원래 12만원 하는 물건이 있었다고 해보죠. 12만원. 그러면 그걸 갖다 달러로 표시를 하면 사실은 1,000원 당 1달러일 때는 120달러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환율이 올라가서 1,200원이 되면 100달러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표시된 금액은 20달러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환율이 올라가면 결국 얘는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00원에서 800원 떨어졌어요. 그러면 달러로 표시한 가격은 오히려 숫자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줄어들고 대신에 뭐가 많이 늘어나겠어요? 수입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워낙 문제에 나오기도 참 좋은 부분이라 가지고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나중에 국제경제학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보시면 일단 23장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이 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게요. 어제부터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총 지출 요거 이제 다음 조금 쉬었다 할 건데 aggregate expenditure 해서 A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것에 결정하는 요소는 요 네 가지다. C, I, G, and X 요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계 소비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가처분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계 소비가 늘어난다.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요소도 있었어요. 자세한 건 어제 올린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은 오늘 시간에 배웠는데 투자라고 하는 건 뭐가 결정한다? 개별 기업이 결정을 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자율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죠. 할인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정부지출이라고 하는 녀석은 외생 변수고 사실은 이제 경제학에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구분해 두셔야 될 건 정부지출이랑 재정지출은 사실 완전히 똑같은 것이 아니다. 재정지출에서 이전지출, 복지 관련된 거 저소득층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거 그런 부분은 빼고 정부 지출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수출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출을 더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데 그러고 나서 수입을 안 빼면 곤란하더라. 왜? 수입이 어디 있으니까? 가계 소비에 들어있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수출에서 수입을 빼가지고 그 부분을 순수출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순수출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더라?
우리나라의 GDP, 요거는 이제 수입 규모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환율이더라. 그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23장을 마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제24장 이어서 소득 지출 분석과 승수효과 이쪽 부분 보도록 하죠. 24장은요 생각보다 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칠판에다 식 좀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약간 수학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빠잉.